네,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셰익스피어 희극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셰익스피어 연극미학의 독창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셰익스피어 희극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대표적인 희극 작품인 한여름밤의 꿈의 구조 및 줄거리 그리고 극작수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셰익스피어 희극의 특징은 비극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플롯과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그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리스 희극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죠. 그리고 동시대의 프랑스와도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동시대 프랑스 희극 역시도 비극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줄거리를 주로 보여준다면, 하나의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셰익스피어 희극은 상당히 복잡한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희극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등장인물들 사이의 오해, 이것이 불러오는 어떤 착각, 이것을 통해서 이제 희극성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바꾸는 거죠. 변장을 통해서. 그래서 정체성을 숨김으로 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본다거나 뭐 이러한 상황, 주로 이제 사랑이야기에서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해와 변장이 또 주요한 희극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극은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해피엔딩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 비극과 희극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초반에 전개되는 것에는 거의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반 이후에 가면서 갈등이 있다가 이 갈등이 화해와 결혼, 그다음에 화합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은 희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이 갈등이 폭발하면서 비극적 결말로 그 주인공의 파멸로 치닫게 되면, 죽음이나 파멸로 치닫게 되면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희극의 차이는 맨 마지막에 있다. 그 전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비극과 어떤 성격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마지막 결말에서 비극이냐 희극이냐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적인 분위기가 강하고 이국적인 배경을 띠고 있는 것이 상당히 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숲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준다든지, 셰익스피어가 기본적으로 영국 바깥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비극도 많이 있고 사실 희극도 그렇게 이국의 분위기, 이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희극은 상당히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를 어떤 기본 테마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 마법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러한 어떤 분위기, 그러한 요소들이 개입되는 경우들이 많죠. 비극에서 우리가 그 햄릿에서도 유령이 등장을 했고, 맥베스에서는 마녀가 등장을 했다면 이 희극에서도 그러한 그 초현실주의적인 요소들이 다수 등장을 합니다. 비극의 주인공들은 기본적으로 귀족 이상의 그런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것은 뭐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희극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등장인물의 신분이 반드시 꼭 고귀한 혈통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주인공으로, 서민들이 주인공으로 내세워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셰익스피어 희극의 대표적인 작품인 한여름밤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1594년에서 1596년 정도에 발표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작품의 발표 연도를 보면 우리가 공부한 햄릿보다는 그 이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극이 오막 구조인 것처럼 이 한여름밤의 꿈 이 작품도 오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이감이 있는 그러한 작품이죠. 오막극의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3가지 정도입니다. 아테네 귀족들,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본 그 패턴으로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귀족들 내지는 서민들의 로맨스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족이라고 한다면 티시어스와 그리고 히폴리타라는 귀족 들 간의 어떤 결혼 이야기가 바로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숲속에서는 요정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숲속에서 요정들끼리 어떤 갈등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직공들의 연극 준비하는 모습이 또 상당한 길이로 펼쳐지는데요. 이 직공들, 뭐 수공업자라고도 일컫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바로 아테네 귀족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연극을 꾸미는 데까지의 과정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한여름밤의 꿈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이유 가운데 뭐냐면 이 요정과 마법이 등장을 한다는 건데요. 이 마법과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그런 요소가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요소가 바로 또 줄거리를 추동시키는, 그러니까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들의 사랑을 조금 더 복잡하게 얽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여름밤 꿈에 삽입되어 있는 어떤 요정들의 역할, 그리고 마법의 역할입니다. 사랑의 착오에서 바로 이들의 관계가 복잡해지는데요. 젊은 연인들이 서로 간에 착오를 일으키고 오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갈등이 고조되고, 그러면서 차후에는 이 마법으로 인해서 사랑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한여름밤의 꿈, 특히나 희극은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이행이 바로 희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극중국이 이 작품 속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햄릿에서 극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선왕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햄릿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극중국이었던 것처럼 이 작품 속에서도 극중국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극중국은 아테네 귀족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그 작품의 제목이 바로 티라무스와 티스비라는 작품인데요. 이 극중국의 기능은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여름밤의 꿈의 줄거리를 살펴볼 텐데요. 이 줄거리를 살펴보기 전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름을 익히고 나서야 비로소 줄거리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는 지금 티시어스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티시어스는 아테네의 공작이에요. 그리고 이 티시어스와 히폴리타가 지금 그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참입니다. 히폴리타는 아마존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이지어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이지어스는 그냥 아테네의 서민이에요. 이 이지어스는 허미아라는 지금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딸이 사랑하는 인물이 바로 라이센더예요. 둘은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지어스는
허미어가 드미트리어스라는 청년이랑 결혼을 하길 바래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드미트리어스는 또 헬레나가 또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허미어의 친구인 헬레나가 드미트리어스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숲에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숲 속에는 오베론과 티타니아가 이 숲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오베론은 요정들의 왕이고 티타니아는 이 요정들의 왕인 오베론의 부인입니다. 요정들의 여왕이죠. 그리고 이 숲속에서 또 그 인물군들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군들은 누구들이냐면 바로 연극을 준비하는, 극중극을 준비하는 직공들입니다. 수공업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보텀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퍽이라는 요정이 등장을 합니다. 오베론의 어떤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퍽입니다. 예, 이러한 인물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입력을 시키시고 이제 줄거리를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1막의 내용은 아테네 공작과 아테네 공작 티시어스와 히폴리타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티세우스와 히폴리타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지어스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자기 딸 허미어가 자신이 정해준 배필 드미트리어스와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라이센더하고 결혼하겠다고 우긴다면서 티시어스에게 이 판결을 부탁을 합니다. 판결을 왜 그럼 공작에게 부탁하느냐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텐데요. 그 옛날에 법률상에는 어떤 재판을 하는 재판장 역할은 바로 누가 하느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귀족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귀족은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판결을 이지어스는 바로 티시어스에게 부탁을 한 거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다, 아버지 뜻을 거스른다 라고 한 것은 사실은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중죄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티시어스는 이 허미아에게 아버지 뜻을 따라서 드미트리우스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수녀가 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제 허미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음에도 없는 드미트리우스와 결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허미아는 깨를 내어가지고 라이센더에게 우리 숲속으로 도망쳐서 몰래 결혼식을 올리자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숲속으로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들이 숲속으로 도망치게 된 것을 이 허미어의 친구인 헬레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나는 자기가 몰래 사랑하고 있었던,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었고 몰래라기보다 드미트리어스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긴 했었는데 드미트리어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허미어한테로 변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레나는 여전히 드미트리어스를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드미트리어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드미트리어스는 바로 허미어와 라이센더를 쫓아서 숲속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또 쫓아서 헬레나가 바로 또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인물 관계를 잠깐 보자면 이제 허미어와 라이센더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드미트리어스가 바로 또 허미어를 사랑하고 있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드미트리우스를 허미어의 친구인 헬레나가 또 사랑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1막에서의 상황입니다. 2막은 지금 이제 이 허미어와 라이센더가 강제 결혼을 피해서 바로 숲속으로 들어간 거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숲속에는 바로 요정들이 거주하고 있죠. 요정왕 오베론과 여왕인 티타니아가 이 숲속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두 부부가 인도 시동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여왕 티타니아가 잘생긴 그 인도 출신의 시동한테 반해서 그야말로 그와 어떤 그 불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바로 이로 인해서 오베론은 그 시동을 내쫓아버리라고 하지만 티타니아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약이 오른 오베론이 티타니아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거느리고 있는 요정 퍽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그 심부름이 무엇이냐면 마법의 꽃즙을 가져다가 그녀의 눈에 뿌리라라고 합니다. 이 마법의 꽃즙의 효능이 무엇이냐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눈에 뿌려진 마법의 꽃즙이 눈을 뜨게 되면,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맨 처음 보는 인물과 사랑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법의 꽃즙을 받게 된 티타니아는 나중에 이제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법의 꽃집을 이제 뿌리라고 퍽에게 명령을 내렸고 또 하나의 인물에게도 마법의 꽃집을 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드미트리어스예요. 그렇다면 왜 오베론이 드미트리어스에게도 꽃집을 뿌릴 것을 지시를 했느냐 하면 마침 숲속에서 드미트리어스와 헬레나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런데 드미트리어스가 헬레나를 아주 막대했죠. 모욕감을 주고 그럼에도 헬레나는 계속해서 사랑을 구걸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어떻게 제대로 헬레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드미트리어스에게 꽃집을 뿌려서 바로 그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처음 보는 인물이 헬레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꽃집을 뿌리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퍽이 실수로 티타니아에게는 제대로 꽃집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 복장을 한 어떤 젊은 청년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이 퍽은 저 인물이 바로 드미트리어스구나 라고 생각해서 드미트리어스에게 뿌려야 할 꽃집을 라이센더에게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라이센더는 이게 잠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본 인물이 누구냐면 허미어가 아니라 헬레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나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막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3막은 극중극을 준비하고 있는 직공들의 모습입니다. 직공들이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티시어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피라모스와 티스비라는 연극을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타니아는 지금 퍽에 의해서 꽃집을 눈에 이제 바르게 되었고 눈을 뜨고 나서 본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 연극 준비를 하고 있는 직공인 보텀을 봤습니다. 근데 이 보텀은 이 퍽의 어떤 마법으로 인해서 당나귀 머리를 하고 있는 아주 흉측한 몰골을 한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흉측한 몰골을 한 보텀을 보자마자 티타니아는 사랑에 빠져서 그에게 온갖 연정과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이제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그런 욕망에 기초한 그러한 사랑이 꽃피우게 됩니다. 오베론은 이제 퍽의 실수를 발견하고서 퍽이 그러니까 드미트리어스가 아니라 라이센더에게 꽃집을 뿌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드미트리어스에게도 묘약을 이제 발라주어서 이제 헬레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드미트리어스도 눈을 떠서 보니까 헬레나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나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두 남자 모두 허미어가 아닌 그전에는 두 남자 모두 허미어를 사랑했었는데 이 두 남자 모두 헬레나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허미어는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인 라이센더가 자기가 아닌 헬레나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퍼하게 되었고 한편 헬레나는 두 남자가 자기를 보고 계속해서 이제 사랑의 연정의 대사를 던지니까 이것은 나를 희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상당한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 관계들을 보시면 애초에는 허미어와 라이센더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드미트리어스가 허미어를 사랑하고 헬레나가 또 드미트리어스를 사랑하는 관계였었죠. 그런데 꽃집의 영향으로 인해서 꽃집이 라이센더의 눈에도 뿌려졌고 드미트리어스의 눈에도 뿌려지면서 허미어는 라이센더를 사랑하지만 라이센더는 헬레나를 사랑하게 됐고 또 드미트리어스도 허미어가 아닌 헬레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관계가 맺어진 거죠. 애초에는 이렇게 삼각관계였다면 이제 삼각관계의 주인공이 달라지게 됩니다. 허미어에서 헬레나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사막에서는 이들 간에 얽혀있는 사랑의 화살표가 이제 제대로 제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오베론은 이제 티타니아에게서 이제 시동을 인계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이제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서 티타니아의 마법을 이제 풀어줬습니다. 이제 티타니아가 마법이 풀리면서 지금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너무나 흉측한 몰골을 한 보톰이라는 사실에 이제 경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라이센더의 마법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라이센더의 마법이 풀리면서 헬레나에게 가 있던 그 마음이 이제 다시 허미어에게로 가게 된 거죠.
대신에 오베론은 드미트리우스의 마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드미트리우스의 마법은 그대로 두어서 계속해서 헬레나를 사랑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라이센더와 허미어의 쌍이 하나가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드미트리우스와 헬레나의 그 커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쌍의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허미어와 라이센더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드미트리우스와 헬레나도 둘이 같이 서로 간에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막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티시우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 결혼식과 더불어 두 쌍의 연인의 합동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지죠. 그러니까 허미어와 라이센더 그리고 헬레나와 드미트리우스 이 두 쌍의 연인의 합동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그리고 보텀 일행이 준비했던 그 극이 이제 바로 축하연 한복판에 이제 공연이 되게 됩니다. 피라미스와 티스비라는 작품이 공연이 되죠. 그래서 요정들은 연인들의 결혼을 축복하고 퍼기 관객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품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여름밤의 꿈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 그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극작술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적극적으로 차용을 했다는 거예요. 등장물의 이름부터 그렇습니다. 티시어스와 히폴리타. 이 티시어스는 제가 중간에 테세우스라고도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 테세우스는 그야말로 그리스 영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웅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 테세우스가 실제로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아마존의 여왕인 히폴리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사이에 히폴리투스라는 또 아들도 낳았었는데요. 바로 이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리스 아테네를 다스리고 있는 공작의 이름과 그의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헬레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트로이 최고의 미인이죠. 트로이의 최고의 미인이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발발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헬레나의 미모였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헬레나보다는 허미어가 훨씬 더 남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이제 그려지고는 있죠. 티타니아라는 이름, 그리고 요정 여왕인 티타니아라는 이름은 또 올림포스 신들에게 반기를 들어서 전쟁을 했다가 패배한 티탄 신족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포스 신족보다 더 윗세대 신족이죠. 그래서 그 신족들끼리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조상 신족이 패배를 하고 올림포스 신족이 제우스를 위세로 한 이제 포세이돈과 뭐 하데스 이런 인물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바로 그 티탄 신족에게서 그 이름을 가져와서 이제 티타니아라는 이름으로 장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는 그 밖에 수많은 신화 속 인물들의 이름이 또 언급되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 속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결혼법에 입각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도시국가 아테네를 다스리고 있는 이 귀족들 간의 결혼, 이것은 바로 결혼법에 입각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어떤 그 가문 대 가문끼리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티타니아, 그 숲속에서 있었던 사랑은 바로 티타니아와 직공인 보틈 간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관능적이고 에로티시즘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욕망, 그 정욕 이런 것에 기초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허미어와 라이센더의 사랑은 감정적인 애정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랑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을 셰익스피어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극중극이 바로 피라미스와 티스베였는데요. 이 피라미스와 티스베는 오비디우스, 로마의 시인이죠.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작품은 이제 비극이에요. 이 피라미스와 티스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피라미스와 티스베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두 집안 사이가 원수 집안이어서 서로의 사랑을 몰래하고 있었죠. 이 몰래하는 게 뭐냐면 나란히 이웃해 있는 두 집인데 이 벽에다가 이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서로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보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말로만 사랑을 하다가 이들이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바깥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느 무덤가 나무 그늘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에 먼저 티스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피를 흘리고 있는 암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티스베는 무서워가지고 이 암사자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암사자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그 베일을 떨어뜨렸죠. 베일을 떨어뜨렸는데 암사자가 그것을 물면서 거기에 이제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피라미스가 이 현장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바로 피가 묻은 그 베일을 보고서 피라미스는 지금 티스베가 사자에 물려서 죽음을 맞이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절망해서 스스로 지금 이제 칼을 찔러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도망갔던 티스베가 다시 와서 피라미스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역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내용이 바로 피라미스와 티스베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집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위편 그림은 지금 이제 칼에 찔려서 죽게 된 이제 피라미스를 발견한 티스베의 모습이고요. 여기 아래 그림은 바로 벽을 통해서 서로 간에 미러를 속삭이고 있는 티스베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극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비극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결혼 축하연에서 보여주는 것은 조금 분위기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약간 희극적으로 변형시켜서 극중극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누구들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직공들이죠. 아테네의 직공들, 수공업자들, 목수나 땜장이, 가구장이 이와 같은 이러한 직공들이 바로 배우로 이 연극을 꾸몄습니다. 아마추어들이 꾸몄기 때문에 상당히 어설프고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 그런 지점에서 또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러한 또 장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극작술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제 대비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성적인 법치주의와 아테네에서는 바로 이성법에 의한 법치주의,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자는 어찌됐든 간에 뭐 수년을 가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치주의와 또 한편으로는 숲속의 공간은 어때요? 사랑의 불합리성, 서로 얼토당토하는 사랑들이 지금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 이 현실 세계, 아테네라는 공간은 현실 세계이고 숲속의 공간은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라는 공간은 일상이 진행되는 곳이고 숲속의 공간은 비일상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 허상과 실상, 그러니까 인물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 바로 허상에 의한 것이고 인물들이 다시 마법에 풀려서 되돌아오는 것은 바로 실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대비가 볼만한데요. 티시어스와 히폴리타는 상당히 화려하고 당당한 귀족의 모습을 하고 있고 기능공들의 모습은 수공업자들, 기능공들의 모습은 아주 천박하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요정들의 섬세하고 신속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 보텀, 당나귀 머리를 모습을 한 이제 보텀의 모습은 상당히 이제 흉물스러운 그리고 상스러운 그런 모습. 이러한 것들의 대비가 또 이 작품 속에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 역시 우리가 숲속의 공간과 도시의 공간 상당히 그 대비적인 그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도시는 낮의 시간이에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리고 판결이 이루어지는 시간. 낮의 시간은 곧 이성의 시간이고 숲은 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마법의 꽃즙을 뿌려주죠. 그건 바로 밤의 공간이고 감성의 시간입니다. 도시는 아테네 공작과 아버지의 공간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인물들의 공간이라면 숲은 요정들과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공간입니다. 도시는 가부장 제도의 억압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그런가 하면 이 숲은 사랑의 도피 공간이고 본능적인 충동, 욕망이 올라오는 해방의 공간, 꿈의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결혼식이 거행되는 그런 의식의 공간이라면 또 한편으로 극중극이 공연되는 공연의 공간이죠. 그런데 숲은 연극 연습, 극중극을 그러니까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도시는 질서의 공간이라면 숲은 무질서의 공간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여름밤의 꿈에서 가장 연출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바로 요정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편 이미지는 바로 야외 극장에서 펼쳐진 이제 한여름밤의 꿈이었는데요. 이 숲속의 모습 그리고 숲속의 요정의 모습을 바로 이런 식으로 또 재현을 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편 그림에서의 그 요정들의 모습은 이제 요정의 춤으로 아주 그들의 이제 그 아름다움, 관능성 이런 것들을 그 춤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한여름밤의 꿈이 최근에는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의 어떤 디지털 영상의 어떤 그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상당히 그 볼거리를 아주 그 많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무대를 재현해 내는데요. 여기 왼편 보시면 지금 오베론의 모습과 그 다음에 티타니아의 모습입니다. 오베론의 모습과 티타니아의 모습 마치 그 환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무대에서 갑자기 이제 티타니아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줄을 타고 등장을 하고요. 그 위에 오베론이 이제 티타니아를 향해서 이제 질타를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즙을 이렇게 실제로 오베론이 퍽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꽃즙의 영상. 여기에서 지금 오베론이 있고 이제 퍽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꽃즙으로 지금 디미트리어스하고 티타니아의 눈에 뿌려라 라고 지시하는 대목에서 바로 꽃즙의 형상이 무대 뒤에 막에서 무대 배경막에 이런 식으로 꽃집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화려한 꽃집의 그 효력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여름밤의 꿈 아주 그 인상적인 연출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2007년, 2016년에 공연된 양정웅 연출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셰익스피어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제 티시어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식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야말로 이제 그 남녀들 간의 사랑의 뒤얽힘 그리고 요정들 이야기로만 꾸며냈는데요. 이 요정들을 뭘로 전치시켰냐면 우리나라의 도깨비로 전치시켰습니다. 도깨비로 전치시키고 등장인물의 이름도 항, 벽, 루, 익 이런 식의 이름으로 해서 완전히 한국적으로 이제 재구성을 했습니다. 무대도 대청마루를 사용하고 한지로 꾸며서 우리식의 어떤 그 분위기를 내면서 전혀 서양의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예, 보시면 분장에서도 이런 식의 광대 요정들의 분장, 도깨비의 분장이죠. 도깨비의 분장이고 이게 꽃집을 지금 꽃집을 이렇게 이제 뿌리는 장면입니다. 도깨비가 지금 이제 라이센더에게 이게 꽃집을 뿌리는 장면이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여름밤의 꿈 양정웅 연출가의 연출 한번 여러분들 잠시나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같이 여자들 얼굴만 보고 그러는지 몰라. 내님도 네 얼굴만 보고 홀딱 빠진 거야. 내 잘못이니? 그래, 이쁜 게 잘못이지. 아예 그만 망신산 산통을 다 깨놓지 그라슈. 아이고 오늘은 그냥 아리따운 처자들이 많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짜짜짜 왜? 저는 뭘 보고 오늘은 독가비들아! 내 너희 홀리는 너나 깜짝하다니 팬들의 요사스러운 장난칠 생각 말고 썩 물어거라!
마치 천상 귀인 아니면 사람. 천상 귀인이지. 저런 절세 가인은 실로 처음이네 그리. 내님은 그런데 치고 너하고 야만도전 항의까지 왜 이러냐고. 사랑 구걸하는 년 동정을 못할 망정 이게 업신여겨? 이거 좀 도란 말이야. 싸우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좀 도란 말이야 이 철거머리야. 너 뭐 잘못 먹었니? 왜 겁쟁이? 안여자가 말리니까 속으로 은근히 고맙지? 그쪽은 당장 끝났어. 이 재수 없는 애가 잡지만 않았어도. 재수? 어찌 이렇게 하냐 분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을 하겠느냐 말을. 고구마. 그리고 또 홍시. 그리고 또 옥수수. 이게 꿈이요 생수요? 꿈이지 꿈이요. 참마의 꿈이야? 이렇게 고우님을 매정하게 대했으니 부디 용서해 주. 아직도 내님인지 나내님인지 실감이 안 나. 사랑에 홀린 건지 꿈에 홀린 건지 네가 날 버리는 꿈을 꿨어. 그럴 리 없는 거지? 꿈에라도 그런 말 마. 이 작품은 지금 오페라 한여름밤의 꿈인데요. 오페라로도 이제 재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세 개의 무대 공간을 이제 그 한 무대에 장치를 했는데요. 여러 시대를 한 작품 안에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옛날이 아니라 오히려 20세기로 가지고 왔어요. 20세기로 가져와서 요정왕 오베론과 티타니아 부부를 권태에 빠진 노 부부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영국의 역사의 여러 시기를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또 꾸민 이러한 연출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모습이고요. 현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베론과 티타니아는 대영 제국의 끝자락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현대적인 의상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의 의상으로 이렇게 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요정들의 모습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꾸몄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셰익스피어의 희극 한여름밤의 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셰익스피어의 희극의 특징은 초반의 불화와 갈등에서 화해와 결혼, 축제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작 한여름밤의 꿈은 꿈의 환상성과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틀을 빌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뛰어난 상상력과 유머 감각을 잘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차에서는 사실주의 연극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의 저서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